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하는 택시 불러주는 서비스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 회사가 택시 기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월 99,000원의 유료 서비스를 택시 기사들 대상으로 내놨습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내가 원하는 손님을 우선 배차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서는 또 논란이 있는 모양이에요. 우버나 마카롱 택시 같은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비스 업체들도 있는데, 여기서도 가맹 택시들에게 일부 수수료를 받는 정책이 진행 중이어서 이게 참 편하기는 한데 또 유료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오늘 ICT 트렌드 시간에는 플랫폼 업체들의 이런 수익화 노력, 그리고 이것이 또 소비자와 연결하는 관련자들에게 또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고차를 팔 때 내 차가 얼마쯤 하나, 이런 궁금함 당연히 먼저 드시죠. 가끔은 차 번호만 넣으면 내 차가 얼마짜리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는데, 내 차량 번호만 넣었는데도 이걸 어떻게 알까요? 또 함께 중고차 팔 때 어떤 요령이 있는지, 좋은 값 받을 수 있는 팁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한 하나씩 시간에 전해드릴 거고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우리나라의 땅의 주소들, 토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적도를 관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월 20일 토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게 플랫폼 업체라고 불리는 곳들이죠. 음식 배달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대리기사를 불러주거나, 아니면 택시를 불러주거나 등등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업체들인데, 처음에는 다 공짜로 연결을 해주다가 슬슬 이제 유료화, 수익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충돌과 갈등도 함께 생기고 있는데, 오늘 ICT 트렌드 시간에는 요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님과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 벌써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벌써 나와 있는 김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플랫폼 업체 중에 요즘 카카오티? 네. 택시 불러주는 서비스. 여기가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해서 저도 가끔 이용해서 이거 뭐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나 싶었더니, 이게 소비자한테 받는 건 아니고 택시 기사님들한테 받는 모델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6일 날부터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요, 일반 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월 99,000원의 프로 멤버십을 출시한 것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반 우리가 부를 때는 아닌데,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기자님이 상암동에 오고 싶다. 그래서 내가 상암동으로 콜을 불렀을 때,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콜이 뜨면 그거를 보고 그 플랫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잡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프로 멤버십을 사신 분들은 미리 이제 자기가 설정을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상암동에 가는 사람들의 콜을 받고 싶다. 왜냐하면 상암동에 나 지금 누구 점심 먹으러 가야 되든가, 택시 기사님도 있죠. 아니면 반대로 차고지든가 여기서 상암동을 가면 상당히 내가 이제 많이 좀 거리가 있으니까 좋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된 사람, 예를 들면 프로 멤버십을 쓰신 분들이 상암으로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기자님이 상암을 부르는 순간 그 근처에 있는 프로 멤버십에 가입된 분들한테만 먼저 이제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른바 콜을 좀 우선으로 잡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손님, 나한테 다른 택시기사보다 우선으로 먼저 알려줘. 이 서비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몇 가지 또 부가적으로 실시간 수요지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근처에서 어느 지역에 좀 가야 좀 콜을 좀 쉽게 받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손님을 관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뭐 게임식으로 표현하면 목적지 부스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좀 서비스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택시 기사님들은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야 이거 내가 한 달에 10만 원 돈 내고 이런 콜 자주 받으면 나한테 도움 많이 되니까 내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유료 서비스 시작한 거겠으나, 네네. 글쎄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잠깐만요, 제가 예를 들면 서울 잠실 근처에서 상암동까지 좀 먼 거리입니다만 택시를 타야 될 일이 있으면
근처에서 이제 택시를 불렀는데 예전 같으면 내 주변에 있는 택시들 중에 제일 가까운 분이 딱 오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유료 멤버십 서비스 가입한 기사님들 중에 일단 한번 보내보고 네. 그분이 약간 먼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한테 콜 줘서 그분이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 부분에서 걸음이라도 이제 멀리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 케이스가 생기죠. 충분히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택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단골 손님을 관리하는 이런 메뉴도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택시를 부를 때마다 특히 여성분들 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택시를 부를 때마다 택시 기사님이 누군지에 따라서 상당히 안정감을 느끼거나 또는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면 특정 기사님이 계속적으로 난 이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고객과 어떤 손님 간의 인터랙션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여기서 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콜을 불렀을 때 이 콜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런 좀 부가 서비스적인 것도 늘어난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입한 분들이 많아지면 거의 모든 택시 기사님들이 이 서비스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입하시면 또 똑같아지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택시 기사님들이 다 우선권을 갖고 있으면 우선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제 택시 기사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이거는 거의 뭐 게임으로 치면은 현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금 결제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템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른바 이제 우리가 부분 유료화라고 게임을 생각하면 게임하는 건 공짜죠. 네, 근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콜을 부르는 건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게임을 좀 재밌게 하거나 제대로 하려면 결국에는 현금 이제 현질 유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현금 결제를 계속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게임을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의 현금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비즈니스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되고 있고요. 실은 이제 카카오 T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모델이 이번에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미 하고 있는 카카오 T 대리 있지 않습니까? 이 T 대리에서도 비슷한 식의 아이템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프로 단독 배정권이라고 했었던 건데요. 쉽게 설명하면 그냥 한 달에 그 대리 기사님들이 한 22,000원을 내면 추가로 내면 추가로 내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강남역 근처에 있다. 그럼 강남역 근처에서 콜을 부르시는 분들을 먼저 띄워주는 하루에 2개 정도 그런 우선권 그러니까 우선권을 손님 제공을 빨리 합니다. 잡을 수 있는 권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택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뜨게 하는 거라고 치면 이제 이 대리 같은 경우는 내가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 먼저 나에게 띄워주는 이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게 없으면 나한테 콜이 빨리 안 오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대리 기사님들이 22,000원을 내고 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22,000원을 기본적으로 내면서도 이제 수수료를 같이 내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우리한테 수수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받기로 한 기존에 처음에 얘기했었던 카카오 T 대리가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결국 돈 받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이미 2018년 이후부터 계속 좀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쪽에서는 약간 정착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딜레마네요.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든 카카오 대리든 중간에서 이 플랫폼 운영해주는 업체가 자선 사업 단체가 아닌 이상 자선 단체라도 그렇죠. 돈은 찍는 게 아닌데 그렇죠. 어딘가에선 돈이 나와야 이게 운영도 되고 발전할 테니 돈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걸 그냥 골고루 월 회비로 한 달에 뭐 몇만 원 이렇게 그냥 다 받느냐 아니면 이렇게 프리미엄 서비스 신청하는 분에게만 받느냐의 고민일 텐데 이게 신청 안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험 문제 10개 중에 돈 내면 2개 가르쳐주고 시험 본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시험 공평하게 보려면 다 돈 내야지 이게 무슨 뭡니까 이런 반발도 있겠고 좀 고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카카오 쪽의 입장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그 카카오의 그 택시를 부른 앱을 활용할 때 비즈니스 모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카카오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앱만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형평성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가 자신들이 실제로 가맹 택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카카오 T 블루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 택시 보다 보면 택시에 이렇게 카카오 붙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카카오가 택시 회사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네네. 그거 같은 경우 이제 그 부분에서는 매출의 20%를 가맹비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카카오 택시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미 수수료로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0원의 이제 택시비가 냈다. 그럼 거기서 20%가 이제 가맹비니까요. 매출의 20%. 그러니까 그분들은 산업금도 따로 내고 가맹비도 또 내고 카카오 택시에서
불러준다는 이유로.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매출의 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택시 일반적인 택시들은 이걸 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똑같은 앱을 쓰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면 이제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은 가맹 택시 분들이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래서 알겠어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를 내고 쓰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러한 매출 가맹비를 내라라는 거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또 카카오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예. 뭐냐? 최근에 보면은 말씀드렸던 카카오처럼 가맹 택시들이 여러 가지가 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마카롱 택시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우버 택시 이런 것들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 그런 데에서도요. 자신들의 앱 외에 추가적으로 카카오 택시 앱을 통해 가지고 같이 지금 고객들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보면은 우버 택시의 그 가맹자 입장에서는 우버 택시 앱으로도 손님을 모으고 네. 그리고 또 카카오 택시 앱으로도 손님을 모으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또 이거 역시도 우리 이제 카카오 T 블루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역차별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뭐 우버 코리아나 아니면 KST 모빌리티나 VCNC하고 지금 일종의 업무 제휴를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제 그쪽에서도 너네가 카카오 T 앱을 쓰려면 수수료를 내라라고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택시들도 네, 정확하게 말하면 그 회사와의 지금 계속 딜인데 결국 뭐 그것이 택시 기사들의 수수료를 좀 가긴 하겠죠. 이제 그 부분이 같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럼 택시 회사들이 A, B, C, D, E, F, G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그것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택시 부를 때는 A 플랫폼에서 부르기도 하고 카카오 택시 같이 그렇죠. B 플랫폼에서 부르기도 하고 뭐 우버 택시 뭐 이런 거 있으면 네네. 그러면 그 플랫폼마다 소속된 택시 기사님들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무슨 앱을 통해서 부르든 나는 다 언제든지 출동 가능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회사에서 앱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가맹 택시다라고 해서 그런 회사들이 직접 뭐 예를 들면 카카오와 좀 계약을 맺으면 그건 이제 카카오 T 블루 택시라든지 혹은 이제 우버와 계약을 맺어서 우버 택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택시 그러니까 가맹이 없는 일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앱을 지금 가지고 한마디로 자신들의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가맹을 하고 있는 곳들은 분명히 이 플랫폼을 쓰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택시 아무 가맹 없이 네. 그냥 앱만 쓰는 사람들이 이제 더 앱만 쓰는 이득을 볼 수 있다. 사람이라면 기사님들. 네, 일반적으로 기사님들, 그러니까 어떤 가맹 택시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 어떤 그 카카오의 앱을 통해서 손님을 유치하면 네. 반대로 카카오에 가입돼서, 그러니까 카카오의 가맹에 가입돼서 있는 분들은 수수료를 내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카카오의 어떤 논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카카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는 카카오 본인들이 운영하는 본인들이 인수한 택시 회사의 택시들도 있고 네, 본인들과 무관한 심지어는 우버라고 달고 다니는 택시들도 그 안에서는 부를 수도 있고 이용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런데 다 공짜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라 이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설명하는 게 정확할 것 같네요. 야, 이게 참. 그러니까 서비스가 공짜로 제공되기를 원합니다도 좀 이상하고 그 세상 그렇게 될 일은 없으니까. 문제는 이게 그럼 나는 비싸면 카카오티 안 부르겠습니다. 내지는 카카오티 택시 기사 안 하고 다른 플랫폼 택시 기사 할랍니다. 이제 하면 가격을 올리든 말든 괜찮은 건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동네 극장이 입장료 5만 원 받겠습니다 하면 뭐 받으시든 마시든 나는 다른 극장 하면 되지 하면 되니까 관계는 없는데 문제는 이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이제 독점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독점 과점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카카오티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대안이 좀 없는 상황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카카오티 택시 회원이 지금 전국 택시 기사의 85%입니다. 그러니까 예. 23만 명의 드라이버가 이 택시 앱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앱 누적 가입자도 2,8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대한민국 국민 2명 중에 1명이 이 카카오티를 이용하고 있고 뭐 카카오 모빌리티 자체가 국내 차량 호출 시장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나는 카카오티 안 할 거야라고 하면 이미 손님들은 이 앱을 통해서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결론은 자신들의 택시에만 어떻게 보면은 그 80% 정도의 사용자들이 뺏겨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손님 확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를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택시 쪽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한다,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과자 회사도 예를 네. 들면 A, B, C가 시장에 있을 경우에는 A라는 과자 회사가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 없잖아요. B나 C가 가격을 안 올리면 매출이 줄고 시장 점유율이 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논란은 없고 시장에 맡겨놓으면 되는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서비스 이 시장은 항상 특정 사업자가 시장을 다 장악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서비스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고민이네요, 여기서 예.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대부분이 초반에 수익이 없어도 엄청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 예.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을 모으고 이제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 걸 너무나도 익숙하게 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에게 오는 것이 절대로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은 우리가 이 비즈니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 쿠팡이츠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쿠팡이츠가 배달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기본 수수료, 배달 요금을 3,100원에서 2,500원으로 600원을 낮췄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 배달할 때 배달 기사님에게 돌아가는 돈이 600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배달을 받는 사람들한테 배달비를 추가로 받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어떠한 사용자들에게는 그냥 나는 편하게 쓸 수 있네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조절하면서 결국 돈을 어디서 끌고 가느냐의 차이이지 결국 이 부분에서 절대 공짜 점심은 없다. 뭐 이런 없다. 얘기를 좀 없다.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플랫폼 회사들도 이 서비스 중개해주는 회사들도 특정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뭐 몇 퍼센트, 뭐 30% 이상 차지하면 안 되기, 이런 독점 과점 규제법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 논란하고 앱스토어의 수수료 논란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소비자들은 돈을 낼 준비는 되어 있는데 기꺼이 내려고는 하겠는데 그게 과도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과도할 수도 있는 독점이니까 그렇죠. 그런 걱정을 요즘 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를 사고 팔고 운전하고 하다 보면 중고차를 팔아야 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내 차를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고 싶은데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살 때는 싸게 사고 싶고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싶고, 오늘은 팔 때 비싸게 파는 요령이 혹시 있는지 친절한 하나씩 이하나 리포터를 부탁해서 좀 알아봐 주십사. 네. 알아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알았습니다. 오십시오. 네. 예. 중고차를 팔 때 비싸게 파는 요령이 있던가요?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요. 첫 번째는 시기를 잘 타야 되는데요. 예. 중고차 시장에도 수요가 몰릴 때가 있더라고요. 예. 네, 이게 지금쯤입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부터 예. 3월까지 뭐 졸업에 입학, 입사, 승진 같은 이벤트가 몰리잖아요. 나 차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이때도 네, 수요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내 차를 중고 시장에 내놓는 게 좀 유리하고요. 그래요. 네. 예. 또 여름 휴가를 앞두고 휴가용 수요가 늘어나면서요. SUV나 레저용 차량의 수요가 또 몰린다고 해요. 이 분위기가 추석 연휴쯤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예. 이 시기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1년에 몇 번 없군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시즌이. 그렇죠. 봄과 뭐 가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사이 그 정도죠. 그래, 사람 마음은 똑같아, 그렇죠. 이제 날씨도 풀렸으니까 주말에 좀 딱 차 타고 어디 좀 가면 좋을 것 같다 싶을 때 차를 산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이해해 두고 차를 팔 때 보면 내 차가 오래 탄 차는 여기저기 뭐 흠집도 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좀 화장 정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화장하고 정비해서 좀 돈 들여서 내놓는 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받는지, 네. 아니면 어차피 가져가시는 분이 이른바 중고차 전문가 딜러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그거 다 감안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데서 싸게 하니까 내가 굳이 그러는 게 서로 비용 낭비인지. 네, 후자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그래요? 배보다 예. 배꼽이 더 클 수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내가 개인적으로 수리를 맡길 때보다요. 딜러들이 공업사에 맡겼을 때 수리비가 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밍 벨트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수리하면 뭐 5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네. 딜러가 고치면 20에서 6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200만 원 들여서 수리하고 1000만 원에 팔 수도 있지만 수리 비용을 50만 원 정도 책정한 딜러한테 그냥. 950만 원에 파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수리하지 않고 파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내버려둬라. 그렇죠. 민낯으로 그냥 팔면 됩니다. 전문가는 다 감안해서 산다. 그렇죠. 괜히 내가 고쳐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자. 네. 그럴게요. 알겠습니다. 요즘은 뭐 중고차 파는 방법이 아는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 없나 이렇게 주변을 찾는 거 말고도 어디 네. 앱 같은 데 보면 이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내 차를 올리기만 하면 이분들이 다 저는 얼마요 이렇게 역경매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요즘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내 차 정보를 역경매 사이트에 올리면 말씀하셨듯이 딜러들이 저한테 얼마에 매입하겠다고 가격을 보내오는 거고요. 예. 그중에 높은 가격을 써낸 딜러와 연결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딜러는 중고차 사가는 분. 그렇죠. 네. 물론 내가 여기서 여기저기 발품 팔아서 업체를 알아보지 않아도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인데요. 다만 알아두실 점은 역경매에서 제시한 가격 그대로 계약이 성사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차를 사는 딜러분이 나오셔서 제 차를 직접 보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현장 점검 과정에서 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얼마나 감가가 되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역경매 사이트도 알아보시고 네. 일반 중고차 사이트도 있죠. 그런 데에서 많은 딜러분들을 만나보시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내 차를 보게 하시게 네, 꼭 최고가 부른 분만 54 하지 말고 그렇죠. 그 언저리에서 한 꼭 죄송하긴 하지만 차 한 대 가지고 죄송하긴 하지만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최고가 불렀지만 점점 깎여서 최저가 부른 분이랑 비슷해질 그럴 수도 수도 있거든요. 있어요. 네, 저도 참 집에서 언제 피아노 한번 팔아봤는데 똑같은 상황이더군요. 그렇죠. 뭐 주신다고 하면 그냥 주시고 가져가면 좋은데 와서 이상하대. 그러면 차라리 다른 분 불렀지. 서운한 마음이 근데 느껴지네요. 그분 입장에서 봐도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사진만 보고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참 서로 이해는 되는데. 네. 글쎄요. 뭐 그러다 그분 어떤 분하고 하나 친해진 분 있어요. 아 그러면 더 하나 씨도 가격을 피아노 파실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사는 분과 하나 씨와 둘 중에 제가 어느 분하고 하고 더 친한지는 네. 네. 중고차는 언제쯤 파는 게 제일 좋습니까? 이런 뭐 매각 정령기 이런 거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 차를 자주 바꾸는 분들은 3년 이내에 파는 것이 좋대요. 대부분 자동차의 보증 기간은 출고일로부터 3년까지라서요. 예. 아직까지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다면 그 중고차 매물은 당연히 시장에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만약에 3년 이상을 탔다면요. 그 다음 기회는 6년이 되기 전입니다. 그 6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도 중고시장에서 인기가 많은데 네. 그 이유를 보니까요. 보통 후속 신차 출시 주기가 4년에서 6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차의 후속 모델이 나오기 전에 매물로 내놓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내 차의 후속 모델이 나오기 전에 하는 게 좋다. 언제쯤 네.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신모델 나왔을 때 내가 바로 산 소비자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신모델 나오고 나서 2년 후에 산 소비자라면 한 4년쯤 더 지나면 신모델 또 나올 때 됐겠거니 생각하고 한 3년만 타다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3년이 보통은 가장 적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살 때부터 중고차로 팔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중고차 팔 때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옵션 내지는 색깔 뭐 이런 거 고르는 게 좋잖아요. 근데 여러 딜러한테 물어보니까요. 예, 중고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단연 흰색입니다. 무난해서 네, 무난하고요. 때도 타도 잘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먼지가 쌓여도요. 그런 검은색보다는 낫다고 예. 합니다. 예, 그래서 흰색이 가장 인기가 많고요. 또 인기 있는 옵션을 넣는 것도 방법인데 풀옵션이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장에서 선호하는 옵션이 뭐 선루프, 사이드 무릎 에어백, 고급 오디오 등이 있습니다. 예. 이런 옵션은 차량 교체 주기가 짧은 분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서 또 비싸게 짧게 팔면 타고 되니까. 비싸게 팔게 되니까요. 예.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필요한 옵션만 넣어서 타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나는 선호하지 않는데 시장에서 선호하는 옵션이라면 그리 비싸지 않으면 선택하는 것도 고민해 볼 네, 이 요령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중고차 시세를 내 차 번호판만 입력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뭐 쭉 이 정도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내 차의 번호판을 입력하면 그 차가 무슨 차종인지 얼마를 탔는지를 누군가가 안다는 게
반갑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국토부랑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 등록 데이터 그리고 중고차 업체 실거래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수치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도 있으니까요. 네. 이곳에서 시세를 좀 검색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아, 이게 정부가 운영해요? 자동차 365? 네. 여기에다 내 차 번호를 입력하면 어느 정도 시세가 되는지. 네, 차종, 뭐 연식 이런 걸 입력하면 네. 어느 정도 시세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땅과 관련한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땅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서 국가가 일종의 관리 비슷한 걸 하죠. 땅도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해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곳을 찾아가 볼 텐데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땅도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네,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로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예. 이제 호적이라고 그랬죠. 호적. 예. 예. 호적이 있듯이 땅에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 땅은 이렇게 생겼고 그렇죠. 면적은 누구고? 집원은 뭐고 예. 이 땅은 뭐 대지면 대지, 논밭이면 논밭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 어디 위치에 있고 네. 그다음에 형태가 어떻게 생겼고 권리는 뭐고 그다음에 면적은 얼마나 되고 예. 그다음에 지목은 뭔지 대지인지 뭐 아니면 전인지 네. 그다음에 건축물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이제 주소라고 할 수 있는 집원이 이제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예. 이 지적을 먼저 확인하는 거죠. 땅에 관한 주민등록을 띄워가지고 여러 가지를 확인해보는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 건물을 언제 지었는지. 그렇습니다. 이 땅이 도대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겠죠. 땅 문서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 문서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땅 문서를 국가가 갖고 있으면 그게 이제 지적인 거고. 그렇죠.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있으면. 이제. 옛날부터도 이런 거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세금 걷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다 농업 국가였으니까 예. 얼마나 이제 누가 땅을 갖고 있고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소출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했죠. 그래서 땅을 측량을 해서 이제 면적을 따지는 일은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양안이라고 그래가지고 토지 장부가 있었고 네. 이 작성하는 거를 양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 헌법에 해당하는 경국대전에 보면 20년마다 이걸 하라고 했는데 예. 실제로는 20년마다 못했어요. 장부 정리. 예, 이게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20년마다는 할 수 없고 그렇죠. 이제 필요한 때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수정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잘 일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점점 이제 오차가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토지 제도가 문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땅을 만들어놨는데 네. 이제 등록은 안 돼 있고. 양안에는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즘 말하면 지하 경제죠. 세금은 내가 옛날에 신고한 요만큼만 내고 그렇겠네요. 새 땅은 국가는 모르는 땅이고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사업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네요. 비슷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바로잡아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19세기 후반 1894년 갑오개혁 직후부터 이거를 다시 이제 해야 된다 하려고 그래가지고 움찔움찔하다가 시간을 이제 흘려보내고 결국 못하고 결국 이제 일제 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조선 시대에도 나름대로 이제 그 측량을 어떻게 했나 궁금했는데 예. 나름대로 측량 도구, 그러니까 기계들이 있었어요. 하기야 자루 잴 수는 없죠. 땅은 워낙 그렇습니다. 넓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뭐 길이고차라고 하는 이제 수레 형태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뭐 인지의라는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사회든 다 이런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계와 숫자에 좀 밝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길이 고차라고 하는 장비가 있었어요. 네, 수레 형태로 돼 있는데 안에 톱니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끌고 쭉 일정 거리를 가면 얼마 가면 종이 치고 더 지나가면 북이 울리고 바퀴가 10바퀴 돌면 종이 땡 치면 이게 길이가 얼마구나. 얼마쯤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원산지는 중국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장영실 이분이 이제 개조해가지고 우리나라 네. 지형에 맞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전해지는 장비고요. 이분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었겠네요. 장영실 이분은.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여기분이 이제 세종 시기가 고려 시대에서 넘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몽골 제국을 통해서 어떤 좀 세계적인 어떤 교류가 많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 네.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지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갑오개혁 그 시절부터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1895년에 이제 칙령 53호로 공표된 내부 관제라는 곳이 있는데 예. 판전국이라는 곳에서 지적 사물을 본다. 이렇게 이제 정해놨어요. 지적 사무라는 용어가 이때 처음 처음 등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고 또 이것을 이제 이거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이제 양지 아문이라는 이제 기관을 이제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정치적 혼란 상황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뭐 토지조사 사업, 그다음에 임야조사 사업 이런 예.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이때 지적도 전국 거 다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때 만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 계속 변화되니까 네.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뭐 전산화 시키고 하는 작업은 했지만 예. 오래된 땅들을 찾아보면 이때 게 그대로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부터 18년까지, 예. 임야조사 사업은 16년부터 24년까지 한 8년씩 이제 잡고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방식의 이제 측량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측량을 하다 보면 기준점이 필요해요. 어느 지역 지구상에서 정확한 위치를 아는 곳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거리와 방위를 재서 이제 위치를 잡아 나가는 거다 보니까 네.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일본 동경에 있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삼각 측량을 이제 해서 대마도를 거쳐 이제 거제도, 저령도에 이제 대삼각 본점이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땅 예. 지적도가 그려져요. 예, 처음에 어디선가 이제 천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위치를 딱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방위나 이제 거리를 잡아가지고 하나씩 우리 땅 따먹게 하는 식으로 기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밀하게 측정을 해놓으면 네. 이제 그 기준에서부터 다시 또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 가보시면 이제 산에 가보시면 뭐 지적 기준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게 여기 십자가 표시되어 있는 것들, 돌멩이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국에 지금 뭐 만 몇 천 개가 이제 묻혀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반해가지고 지적 측량을 실시를 했고 그게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도의 이제 기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이제 끌고 와서 예. 기준을 만들었는데 옛날에 하다 보니까 당시로서는 정밀하게 했다고 했지만 지금 보면 우리나라 위치가 이제 옛날 이 지적도상으로 보면 실제 지구상의 위치에 비해서 북서쪽으로 한 365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위치를 이제 보정을 하는 작업들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지적도상으로는 이 땅이 내 땅인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분쟁이 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 지으실 분들은 이 측량하다가 정말 초반서부터 삽뜨기 전에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거나 길을 낼 때 지적도하고 실제 현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 땅이 남의 땅을 침범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다른 분이 내 땅을 먹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이제 보면은 예. 또 도로가 또 개인 땅을 지나고 있어가지고 또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땅을 사고 팔 때, 예. 집을 지을 때 이럴 때 이제 별도로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경계를 다시 잡아보는데 이때 오류가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 LX라고 하는 기관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정보공사. 예, 뭔가 국토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싶은데 이 명칭은 조금 낯설고요. 많은 분들에게 지적공사 그러면 나 들어봤어라고 하실 거예요. 지적공사가 이름이 바뀐 게 그렇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예요. 국토정보공사. 예. 네, 이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원래 해방 이후에는 이제 대한지적협회라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77년부터 이제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가 만들어져가지고 쭉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제 이름이 변경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그 중간인 2008년에 지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국토부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토부가 이제 관할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기업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기업입니다. 공공기관이죠. 주로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지적 측량이 있습니다. 뭐 지적 측량 그럼 우리 땅 모양, 뭐 넓이 이런 거 재는 건데 지적 네. 측량도 또 찾아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뭐 지적 세부 측량, 지적 기준점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있는데 복잡하네요. 좀 복잡하지만 뭐 땅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 땅의 경계를 확인하는 작업, 우리가 집 지을 때 새로 하는 작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냥 비행기 띄워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사진은 찍을 수 있죠. 근데 그 땅이 정확하게 위치가 경계가 어떻게 경계선이 되는지를 어딘지는? 왜냐면 센치 단위로 막 돈이 몇 천만 원, 몇억 원씩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또 이제 도로가 이제 새로 생긴다든지 토지가 이제 이동하는 뭐 이렇게 밀려가지고 새로 하는 이런 측량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우리가 이제 토지를 또 분할할 때 같은 경우는 측량을 또 필수로 합니다. 내가 큰 땅이 있는데 이 땅 중에 내가 절반 팔게. 할 때 예. 어디가 절반인지를 어디가 재야 절반인지 되는데. 또 정확히 또 그어야 되니까. 예. 하기야.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나 자기가 재겠다고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내버려 두면.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또 새로 땅이 만들어지는 경우 측량을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지적 측량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곳이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아주 큰 사업을 이제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는 사업. 예, 지적 제조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적 제조사. 예, 그러니까 딱 이름을 들어보면 지적을 또 뭘 하는 거네요. 다시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적도가 100년 전에 이제 1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이제 지적 정보기 때문에 예. 기본부터 좀 불안정한 것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래된 문서들이 또 사가서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고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샘플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지적도 그러니까 전체 국토의 한 15% 정도가 지적도하고 안 맞아요. 조금 실제로는 크든가 작든가. 크던가 작던가. 그러니까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내려가셔서 집 한번 지어봐야지 하다가 보면 돌담 때문에 또 그게 다 도로를 또 먹고 들어온다든지 남의 밭을 침범하고 있었다든지 예. 복잡한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매년 이런 토지 분쟁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한 3천억 이상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다시 재고 또 뭐 소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형태로 지금 이제 인공위성에 기반한 아주 최첨단의 정확하게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전국의 모든 땅을 다시 측량해서 새롭게 지적을 만들자라는 네. 작업을 이제 2012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21세기인데 네.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는데 네. 그 땅 정확히 재는 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옛날에 오류를 잡아야 되니까 아, 예, 그냥 재는 거는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어려운 일은 아닌데 시간 많이 걸리는 시간이 많이 일이다. 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여러 사람이 관련된 문제예요. 그냥 없는 땅 재는 거는 아무리 면적이 넓어도 순식간에 잴 수 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내 땅을 찾아보니까 내가 20년째 살고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에 남의 땅을 한 2m 정도 내가 점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밝혀지면 그러면 20년치는 됐다 치고 그러면 내가 내 땅을 이제 헐어서 저분한테 돌려줘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집을 들어서 한 30cm만 옮기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한 집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밀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줄줄이 내가 2m 잡아먹고 있었고 내 옆집도 그러면 또 그 옆집을 또 다시 또 잡아먹고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돈 받아서 저분한테 다시 또 넘겨주고 뭐 이런 이제 복잡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적 제조사 사업은 단순하게 이제 지적도를 다시 그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재산 관계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삽시다 예.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돈 받을 입장이면 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싼 땅이다 그러면 아유 됐어요. 뭐 이렇게 이참에 새롭게 다 알았으니까 됐죠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땅값이 비싼 지역이라든지 뭐 그러게요. 최근에 개발 정보가 있어가지고 뭐 집값이 오르는 어떤 이런 지역 같으면 민감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지적 제조사 사업은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일단은 해당 지역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사업 지역을 정합니다. 그 동네 땅 다시 다 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자체나 이제 이런 곳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여러 차례 하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한번 정확하게 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해당 지역에 대한 측량을 이제 실시를 이제 해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하고 경계가 다른 경우들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이거 하면 괜히 분쟁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어떤 분들은 나 그래서 무서워서 하기 싫어. 그렇겠어요. 근데 혹시나 내 땅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감에 따라서 이제 감정 평가를 또 실시해서 조정금이죠, 조정금. 내가 이제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었으면 내가 돈을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점유료를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정금이죠. 그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사고 파는 건 아니고 이제 일단은 이제 그만큼의 해당하는 돈을 서로 이제 주고 받는 이제 이런 컨셉인 거죠. 땅 사용료. 예, 사용료. 그러니까 이제 경계를 그 동안에 이제 내가 들어왔었으니까 요만큼을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래? 이거를. 야. 내가 그냥 계속 쓰는 걸로 하고 그러면 너가 이만큼 땅을 이렇게 옮길래 아니면은 다시 그럼 경계를 담을 허물고 이렇게 다시 할까? 다시 할까? 그러니까 이제 토지가 늘어난 사람이 이제 돈을 내서 줄어든 사람한테 뭐 돈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이제 뭐 몇십만 원 정도면 그래 내가 밥 한 번 살게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예. 이제 몇 천만 원 심지어 이제 몇억 원씩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이제 많이 제기되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 가격이 상승한 것 같은 경우는 또 문제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점유는 내가 하는 걸로 하고 예. 땅 경계는 이렇다고 그냥 치고 예. 땅에 대한 월세만 서로 주고받읍시다 하면 돈이 작지만 예. 기왕 이렇게 내가 넘어가게 있는 거 경계 다시 해서 그럼 내가 5평만 삽시다 예. 라고 하면 땅을 사고 팔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고 파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국세청이 또 여기에 대고 양도소득세를 또 징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 국가 사업에 내가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불가피하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게 옆집이 넘어와서 내가 팔았는데 이게 무슨 양도소득세냐? 이건 양도가 아니지. 그냥 조정을 한 거지. 오류를 잡은 거지라고 해서 2018년부터는 이제 이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이제 과세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복잡한 일이 많은 거죠. 야,
이것도 참 물밑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도시는 이제 과거에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이미 이런 작업들을 다 거쳐서 측량 작업들이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네. 큰 문제가 별로 없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이제 주로 토지, 단독이 많은 그리고 농지 이런 곳이 많은 곳들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일일이 그럼 여기 직원들이 다니면서 이거 하세요 마세요 뭐 일을 할 일이 많겠네요. 일단은 이제 지적조사 사업은 이제 국토정보공사가 이제 많이 하지만 이제 민간 쪽에도 개방이 돼서 이제 네. 민간 업체가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조정 작업은 이제 지자체가 이제 또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지적 제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경계를 이제 정확하게 잡아주는. 네. 그래서 아 여기 보면 1제곱미터를 넘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좀 어떻게 해요 이거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적도 당연히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적도 없는 나라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당장 북한만 해도 지적도가 없어요. 사실 있을 필요가 없죠. 다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 하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개성공단 건립 과정에서 네. 이게 우리가 지적도 당연히 없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아니 설명을 막 해줬더니 그래 필요는 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개성공업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이런 네. 지적 이제 설정 작업들을 해서 지적도도 만들고 시스템도 구축하는 작업을 이제 이곳에서 했고요. 땅이 정부 땅인 나라는 그렇다 쳐도 민간이 땅이면은 그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관행에 따라서 요 저기 그 언덕 너머까지가 내 땅이니까 네. 이렇게들 거래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 국토정보공사가 이제 해외로 진출해가지고 2006년 라오스를 시작으로 뭐 아제르바이잔, 뭐 자메이카, 우루과이, 네. 칠레, 콜롬비아 이런 나라에 가서 이제 어떤 곳은 처음서부터 이 지적도 제작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토지 등록 사업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세요라고 컨설팅 해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해당 국가에서는 실제로 보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세금 걷기 좋으니까. 그렇죠. 예. 부과 그래서 어떻게 그 보면은 통계대로 부과할 수 있으니까. 예, 뭐 돈으로 직접 뭐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국가의 시스템을 바로 잡아주는 사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기야 예전에는 땅 팔고 집 팔고 할 때도 그냥 땅 문서 집 문서 그래서 들고 나가서 이제 도박하시다가 주고받고, 그냥 그래서 서로 주고받았으면 땅 사고 판 거고 그냥. 예. 그렇게 이제 하던 시절도 있었죠. 여기는 그럼 지사도 많겠어요? 예, 전국에 근무를 다 하게 있어요. 되면? 전국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한 4,3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예, 거죠? 전국에 다 흩어져 계세요. 와. 그러다 보니까 채용 규모도 꽤 많아서 2018년 359명, 2019년 320명을 이제 신규로 채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측량 장비나 이런 거를 싣고 뭐 곳곳을 다니시면서 작업을 이제 해드리는 네. 그런 역할을 이제 하시는 거고 평균 부수는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 8,200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요. 예. 이게 이제 근속 연수가 평균 근속 연수가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들어오신 분들이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시는 아하, 곳이다라고 이제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지사가 없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곳이 어떻게 보면은 본업보다도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부업으로 최근엔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무슨 부업을 해요? 이 이제 전국 곳곳에 그리고 어디 방방 곳곳에 발 디디지 않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지라도 가서 또 측량해야 되고. 이 회사 직원들은 어딘가에 다 있죠. 예, 가서 그 지역을 어디든지.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식사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맛이 좋은 지역 맛집을 제일 잘하는 곳이 또 이곳이죠. 아, 이 보면. 회사 직원들은 예, 서로 그래서 이제 노하우를 이제 공유하자라고 해서 회사 내 정보망에서 이것들을 이제 지사별로 올려가지고 와. 공유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이게 이제 외부에서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보내주세요, 막 이러니까 아예 야. 정식으로 이제 책을 냈어요. 땅 이야기, 만 이야기라고 그래가지고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별로 본인들이 이제 지사별로 이제 추천하는 곳 한 곳씩 내부 직원들끼리 공유되던 맛집 정보를 예. 땅 그래가지고 매년 이야기. 조금씩 또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에서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땅 이야기 만 이야기 책이 예, 책이 있어요. PDF로 되는 책을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보시면 아주 비싸거나 이제 이렇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우리가 이제 막 어떤 지역들 보면은 이 지역에 이런 집도 있네. 또 한편으로 보면 아 그래 이런 집들이 있을 만한 곳이네 이런 네. 생각이 들으니까 가족들하고 갔을 때 부담 없이 가격이 그렇게 비싼 집들보다는 이제 무난한 집들이 많으니까 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목적 하나도 없이 정말 예, 그냥 수첩에 적어놓고 다니면서 밥 그렇습니다. 먹으려고 만든 부업이죠 부업. 그렇군요.
지사가 전국에 그렇게 많으면 본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본사는 전라북도 혁신도시 전주 완주 이제 경계 지역에 있는 이제 이곳에 있고요. 2013년 11월에 이주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여의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오래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적공사 사거리 네. 이런 이제 사거리 명칭이 있었죠. 그래서 고층 빌딩 사이에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다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도대체 저기는 뭐지? 라고 가서 보면 표지판에 되게 70년대 풍으로 쓰여진 지적공사 네. 이렇게 써놓았던 표지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도 여의도 허허벌판일 때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할 때 안 들어오니까 그때 와서 이제 있었던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 금싸라기 땅을 저렇게 쓰냐 막 하다가 결국 이제 내려가면서 그 토지를 지금 이제 국민은행이 이제 매입을 했죠. 그래서 네. 이제 본사를 새로 지어서 지금 입주해서 이제 국민은행 본점이 있는 곳에 오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토요일 아침에 전해드린 손에 잡히는 경제 많이 재밌게 들으셨어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5분에 다시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